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4명 발생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의정부 재활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의 영향이 본격적인 확산 움직임으로 이어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흘 만에 퇴원을 강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가격리 없이 2차 TV 토론 강행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으로 TV토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교역량 감소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장기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회복 속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법원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대면 회의와 수업에 활용되는 학교나 국회의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해킹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4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4,353명, 사망자는 3명 늘어나 누적 4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94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재활병원 집단 감염 영향으로 경기에서만 49명이 확진됐고 서울 29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83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북에서는 6명, 부산과 대전 각 2명, 대구 1명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3명 줄어 누적 10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25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2,334명에 달합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노래방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손님들의 발길까지 뚝 끊기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럴 경우 저작권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업주들이 규정을 잘 몰라 그대로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전국의 노래방 업주들이 상복을 입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동전 노래방 장례식입니다. 저희 코인놀이 연습장 제발 살려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로 문을 닫는 동안 임대료와 음악 저작권료 등은 달마다 꼬박꼬박 낸 탓에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릴 지경입니다.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신곡 인증비, 음악 저작권료 이 모든 것들을 코인 노래방 업주 혼자서 이제 부담을 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음악 저작권료의 경우 영업일수가 줄어들면 절반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도 징수 대리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별도의 규정 안내를 못 받아 면제 신청도 못 해보고 돈을 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수도권 동전 노래방들이 전면 또는 일부 영업을 중단했던 지난 6월, 전국 노래방에서 걷어들인 저작권료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대표성 있는 협회에 감면 지원 안내를 부탁하는 등 홍보에 힘쓴 데다 소급 반환의 형태로라도 규정에 따라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오히려 업주들의 울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때 문자나 메일 한 통 주지 않고 홈페이지 공지 하나 올리지 않았던 음저협이 뒤늦게야 수습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면제 규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빠져나가지 않았어도 될 돈인데 사실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죠. 코로나 재확산에 업주 반발이 커지자 지난 9월엔 지원 대상이 전체의 70%까지 확대됐지만
파산을 걱정하는 업주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징수기간의 방관으로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냈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요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환불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태를 파악하고도 음악저작권협회에 적극 지원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가뜩이나 어려운 노래방 업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대법원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절반은 마음만 먹으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 취재 기자가 직접 시도해봤는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법원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노트북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다른 노트북에서 정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코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보안이 뻥 뚫린 겁니다. 정보 유출에 얼마나 취약한지 해킹 지식이 없는 저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맞춰볼 텐데요. 네, 이분의 아이디는 sm.yun 그리고 비밀번호는 테스트 1Q2W32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도 직접 해킹해봤는데 대법원 사례처럼 손쉽게 뚫립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1211개를 들여다봤더니 절반가량이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앞서 직접 해킹해본 대법원과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개인정보와 공공문서를 주고받는 홈페이지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자의 로그인 정보가 노출된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개인정보가 술술 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개인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스스로 정보보호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쪽에서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적절한 보호 조치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렇다면 이렇게 허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소창 가장 앞에 쓰여 있는 인터넷 통신 규약 HTTP 때문입니다. HTTP 방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암호화해 보안을 강화한 HTTPS 방식이 생겼지만 공공기관 홈페이지 절반가량은 여전히 HTTP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암호화가 적용된 보안 서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지만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오류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보안과 정보보안의 주무부처입니다. 국제기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명령하고 점검해야 될 책임이 행안부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보안에 손을 놓은 사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지금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 한 그나마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일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해킹에 취약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와 국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면과 음성은 물론 회의 중에 주고받는 파일마저도 쉽게 빼낼 수 있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정규 수업이나 기업의 회의, 각 정당의 회의들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는 올해 화상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0월 8일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얼마나 안전할까? 실제 해킹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관련 비공개 첩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극비 정보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긴밀한 내용이 동시에 해커의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회의 화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영상은 물론 음성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녹음을 해서 다시 틀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이 정보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회의 중 파일을 공유하자 그 역시 해커의 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줌, 국회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웹엑스 모두 쉽게 뚫렸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깔기만 하면 끝.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망을 뚫거나 좀비 PC를 만들듯 다른 자료를 내려받을 때 같이 깔리도록 하는 수법을 쓸 수 있습니다. 화면과 그 소리를 다 훔쳐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화면에 나오는 거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다 딸 수 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는 한 사람의 컴퓨터만 뚫려도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해킹을 당한 것과 같은 결과여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는 이 같은 민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나 주요 기관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또 개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방어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그 기술 개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민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정부 부처에 내렸지만 국회나 교육기관,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허점을 아는 채 위험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인 질산 암모늄 폭발로 6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은 레바논 베이루트 대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국내에도 이 질산 암모늄이 8만 톤 넘게 보관돼 있는데요. 위험한 만큼 관리가 핵심인데 곳곳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했던 초대형 폭발 참사. 용접 작업을 하다 튄 불꽃이 질산 암모늄에 옮겨부터 폭발하면서 190여 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환경부가 국내 질산 암모늄 보관시설 101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질산암모늄 보관창고입니다. 이곳에서 1년에 질산암모늄 100톤가량을 취급하고 있는데 지난 점검 결과 화학물 관리법에 따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산암모늄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은 취급 과정에서 여러 주무관청이 관여합니다. 전반적인 허가와 관리는 환경부가 맡지만 수입된 물질이 항공편으로 들어올 땐 국토교통부가, 배로 들어오는 과정은 해양수산부가 맡습니다. 세관에 거칠 때는 관세청이, 비료로 제작된 이후 유통은 농림축산식품부, 화약 공장으로 옮겨지면 경찰청이 관리합니다. 연관된 부처가 많아 적용하는 법도 제각기 다른 탓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항만으로 들어온 유해 화학 물질이 과세 전 특수 창고에 보관돼야 하는데 일반 창고로 옮겨진 게 확인된 겁니다. 관세청 규정으론 유해 물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환경부도 이 물질이 세관을 통과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법망에서 놓쳐진 물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감사원도 지난 2월 문제를 확인하고 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유해 화학 물질의 수입과 운송, 보관과 제조, 판매와 소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질이 반입되고 운반되고 보관되고 제조되는 모든 과정이 다 분절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고가 갑자기 벌어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려운 거 아니냐. 법안 정비와 함께 통합 관리할 기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시급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의 신비를 파헤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각 6일 영국의 로저 펜로즈, 독일 라인하르트 겐첼, 미국 앤드리아 게즈 등 3명을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앤드리아 게즈는 역대 4번째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펠로즈 등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블랙홀의 형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태양 질량의 400만 배나 되는 초대형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들의 연구로 블랙홀과 같이 밀도와 질량이 매우 큰 천체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쯤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현택환 석좌 교수가 후보로 거론돼 한국인 최초로 화학상 수상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하는 정보 분석 업체는 현 교수를 후보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현 교수는 모운지 바웬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 등과 함께 물리학과 생물학, 의학 시스템 등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나노 결정 합성 연구자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 백악관에 조기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2차 TV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으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번 치료 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룻밤을 지낸 뒤 올린 트윗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TV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지만 2차 TV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겁니다. 의료진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증상 없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숀 콘리 주치의는 활력 징후와 신체적 검사, 산소 포화도 모두 안정적이라며 전반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인 증상 후 열흘 자가격리 요건을 맞춘 뒤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셈입니다. I'm delighted that he's going back to work again, and he's just a workaholic guy, and so to me, unfortunate that it happened, but it happened, and I think he's setting a good role model example.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 일정 변경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상대편인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5일에 열기로 계획된 2차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대선을 4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추격해야 하는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강점으로 내세운 현장 유세가 차단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아직 남은 2차례 TV 토론을 통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발목을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조기에 복귀하면서 11월 대선 전에 백신을 승인할 것이란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제약사들은 대선 전에 긴급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왜 그런지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이란 보병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면서 한 달여 남은 선거운동에 복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바이든에게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백신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선 전 백신 승인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제약사들은 대선 전 승인에 부정적입니다.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되는 만큼 부작용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긴급 사용 승인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they lose that, if they are no longer able to guarantee that, then their reputation suffer and their ability to do what they want to do suffers. So they will be very careful. 백신을 개발 중인 9개 대형 제약사는 안전성이 입증될 때만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이미 공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GSK나 노바티스 역시 빨라야 내년쯤에나 백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백신 승인이라는 승부수가 현실화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제약사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기준을 현지 시각 6일 오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FDA는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앞서 3상 임상시험 종료 후 최소 2달간 참가자들을 추적해 백신의 효과와 위험 요소를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말에야 3상 임상시험 참가자들에 대한 백신 최종분 접종을 끝낸 화이자와 바이오테크의 경우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2달 추적이 요구되면서 대선전 사용 승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FDA가 백악관에 새 기준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21일이지만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 등이 반대해 여태까지 백악관의 발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교역량 감소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장기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회복 속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WTO는 현지 시각 6일 성명을 통해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이 지난해보다 9.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 마이너스 12.9%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입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The WTO is now projecting a 9.2% fall in the volume of world merchandise trade in 2020. 이 같은 감소폭 하향 조정은 지난 6월과 7월 무역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로 건강관리용품과 전자장비의 수요 증가가 주도했습니다. Global export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ere up 49% in the first 6 months of the year, and we've estimated trade at $98 billion. And at the peak of the pandemic, China exported almost 44% of all PPE, which essentially there are face masks. WTO는 올해 대비 내년도 상품 교역 증가 전망치는 지난 4월 발표 때의 21.3%보다 크게 낮춘 7.2%로 예상했습니다. 올해의 감소폭을 만회하는 회복세가 그만큼 더뎌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WTO는 특히 올해 겨울까지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교역량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향후 회복세 전망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코로나19 감염 학생이 1,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4일 이탈리아 전국에서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개학과 함께 대면 수업을 재개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누적 1,4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안사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 중에는 전국적으로 4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교내 확진자 수가 적지 않지만 현재의 국가적 재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다시 11,000명대로 진입하며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의 신규 확진자도 3,000명대에서 4,000명대로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유인 및 확산 방지 대책본부는 현지 시각 6일 지난 하루 동안 모스크바를 포함한 전국 83개 지역에서 11,615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23만 7,50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720여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 5월 11일 11,656명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추석 연휴의 영향이 본격적인 확산 움직임으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